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를 위한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과목을 강의하게 될 조만업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직업상담학은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볼까요? 자, 직업상담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담학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의 독립된 사회과학 분야로서 상담학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상담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뭐 취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전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론이라든가 또 상담에 있어서의 필요한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깊은 학문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시험 또 특히 자격증 시험에는 뭐 그렇게 사실은 이론적인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나 배경을 출제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미리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오히려 상담학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험 보신 분들이 직업 상담학은 어쩌면 배울 때 좀 굉장히 어렵게 배우는데 시험 문제는 오히려 좀 쉽게 나온다. 일반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많은 일반인들이 보통 사회인 교육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아주 아카데믹한 내용까지 다 이렇게 시험에 낸다는 것은 그 뭐 너무나 진입 장벽을 크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좀 배우긴 하지만 어쩌면 시험 문제를 풀 때만큼은 좀 더 쉬운, 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건가 할 정도의 약간 난이도가 조금 낮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길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파트 1의 챕터 10입니다. 직업 상담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직업 상담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 하나만 알고 갑시다. 여러분들 그 교재 1에 보면은 직업 상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 상담을 영어로 뭐라 하면 뭐 보케이셔널 카운셀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잡 카운셀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쿠페이셔널 카운셀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 상담사의 자격증의 영어 명칭은 보케이셔널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직업 상담의 정의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케이셔널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의 바탕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준비하고 또 뭐 직업에 적응하고 또 직업을 전환하고 또 은퇴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 일반적으로 뭐 직업적인 문제겠죠. 직업적인 문제를 처치하고 예방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직업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딱 잡으시고 사실 뭐 시험과 관련해서 잘 나오던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직업 상담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좀 많이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 치료적 상담이라고 해서 뭐 기질적인 문제라든가 정신과 상담과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담의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상담도 있고 또 여러분 이제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활지도라고 해서 주로 학교 생활에서 청소년의 학교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상담을 생활 상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커리어 상담이라고 해서 진로 상담이랑 우리가 얘기하면 꼭 학생들만 대상하는 거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 생애를 걸쳐서 누구에게나 진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또 그러한 진로가 문제를 가지게 되겠죠. 뭐 그럴 때에 필요한 상담을 얘기합니다. 가장 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산업 상담과 경력 개발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상담과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시험에 걸고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직업 상담의 목적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은 1차나 2차에서 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혹시 형광펜 가지고 계시나요? 색깔별로 여러분 빨간 거, 노란 거 뭐 이런 거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화면만 보고 뭐 책만 보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여기 이렇게 형광펜도 좀 그어가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형광펜 뭐 노란 형광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참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의 목적은 9가지 일반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내용 알겠지만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한다든가 일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특히 3번에 나오는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야, 여러분들 이게 이 상담의 목적이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담 목적도 마찬가지인데 꼭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의 목적 중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지적 명확성. 말이 좀 어렵나요? 이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기의 둘러싼 환경과 결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힘, 우리 이런 것도 못하고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커먼센스, 상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 어떤 상식 능력 또는 인지적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 그 다음에 또 뭐 인지적 명확성의 정진 이런 것들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고요. 그 외에 4번, 5번, 6번이 쭉 나오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바로 9번입니다.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직업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 고용노동부에 있죠. 저도 거기서 한동안 한 13년간 근무했습니다만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특히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 상담사들의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상담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실업을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러한 구직자분들이 건전한 실업 생활을 버티내고 견디내면서 또 다른 직업의 세계로 성공적인 재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바로 그 9번에 나오는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의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기출이라고 해서 제가 또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1차에도 나오지만 2차에서 뭐 직업 상담의 목적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고 해서 기출이라고 빼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저버스라는 분이 또 얘기합니다. 보이나요? 기저버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한번 만나뵀는데, 이 기저버스라는 분이 본인은 이제 기저버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노, 가이저버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책에서 다 기저버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저한테는 이분이 가이저버스라고 얘기해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살아계십니다. 한 94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크롬볼트라는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주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직업 상담의 목적은 뭐냐? 예언과 발달이다. 직업의 상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1차에서는 그냥 이거 외워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에서는 이제 이것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갑시다. 1차에서는 이 가이저버스, 기저버스라는 분이 예언과 발달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처치와 자극, 처치가 뭐죠? 트리트먼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자극이라는 것은 스티무러스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또는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자극을 준다. 뭐가요? 직업 상담이.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뭐 단점이 좀 있고 좀 못나서 내가 취업을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결함의 실체가 뭔가, 단점이 뭔가를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점을 뛰어넘는, 또 그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능이 뭔가, 유능함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시게 되면 직업 상담의 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건 역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내용은 간단한 문제니까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상담이란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직업 상담의 개념에서 조금 더 크게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이란 말을 해봅시다. 상담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죠? 서로 상자에, 그죠? 서로 상자에 말서문이 있고 불하자가 두 개 붙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서로가 말로서, 언어로서
내담자도 뜨거워지고 상담자도 뜨거워져서 서로 간의 변화와 성장을 하는 것이 상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특수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력관계요. 또 역동적인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감정의 교류, 또 인지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역동적인 관계이며 또 상호작용 과정이며 또 직업적 윤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게 된다거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직업적 윤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넋두리를 들어준다거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구조화된 그러한 관계라는 것도 바로 직업 상담 내지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크라이티스의 개념 참조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이거는 뭐 1차, 2차 늘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그냥 뭐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원래 6가지였다가 마지막 7번에 나오는 거 있죠. 뭐 진학과 직업 상담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기존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사내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면서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를 내면서 요것도 포함되는 게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특별히 한번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 들어가면 더 좋은 점수를 얻겠죠. 예를 들면 2차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뭐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우리가 라포라고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상담학을 공부하신다 보면 늘 듣는 얘기가 바로 이 라포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겁니다. 라포, RT, 라포. 우리말로 하면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신뢰관계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정통 상담학에서는 또 치료적인 상담에서는 라포를 치료 동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뭐랄까 매점 뭐 이런 거라고 뜻이 되는데 이런 신뢰관계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의사결정 아까 얘기했죠. 직업 상담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의 원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이게 하나의 뭐 철칙 중에 철칙이고요. 그 다음 진로 발달 이론을 근거로 해야 되고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야 되며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검사지, 직업심리검사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심리검사는 총 21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분야에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21개의 검사지를 다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 윤리를 따라야 되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상담하다 보면 어떤 그 내담자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라든가 아주 사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지켜준다든가 또 내담자를 우리가 버티게 해준다든가 내담자를 안아준다든가 안아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담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는 그래서 공감해주는 그러한 직업적 윤리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학과 직업 상담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 원리를 정리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그 직업 상담의 단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요런 것 합시다. 1번에 직업 상담의 단계, 요 부분은 사실 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잘 나오지 않고 한 장 넘기시면 또 15페이지에 보면 로저스와 브레머라는 분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일반 상담 이론에서 로저스라는 분의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보통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 그런 분의 대가인데 이분은 너무 친절하신 분이라 아주 잘게 썰어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가지나 이렇게 엄청나게 펼쳐놨는데 뭐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분이 워낙 상담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 정도는 우리가 꼭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머의 8단계도 그 쓰이는 용어들이 있죠. 뭐 준비와 시작의 단계, 명료와 구조와 관계 심화, 탐색, 경고와 이런 단어들이 상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인데 그러한 내용으로 단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좀 고약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 상담의 단계 구분론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 2000년도 직업 상담사 1회 시험부터 제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자격증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바로 이 1단계와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2단계가 사실 직업 상담의 단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초창기 때 나와가지고 한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1단계와 2단계의 구분을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가지고 단계론으로서 보기에는 좀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17페이지 봅시다. 17페이지 보게 되면 크라이티스의 통합적 모형의 직업 상담 5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또 행강편 끄집어내세요. 빨간 거 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을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여러분 2차에서는 뭐 참 이분의 내용이 2차에서 다 나온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분은 통합론자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꼭 직업 상담에 예를 들면 어떤 뭐 발달론적으로 해야 되느냐, 뭐 특성 요인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비지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구분하지 말고 직업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이론 다 가져와서 혼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내용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의 어떤 그런 그 내담자의 문제를,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이론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공통으로 적용할 만한 아주 스탠다드한 직업 상담 5단계를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말한 게 바로 이 가나다라 요 부분입니다. 그 5단계죠. 이게 여러분들 1차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2차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 꼭 그냥 내용이 뭔지는 지금 알 필요 없고 그냥 관계 형성 및 구조화가 1단계요. 진단, 상담 목표의 설정, 개입. 개입은 다른 말로 또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 중재죠. 그러니까 어떤 상담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의 전문성적인 어떤 그러한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는 그러한 단계를 중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또 개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단계. 그다음 마지막 이제 평가. 뭐 팔로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뭐 추수관리 이런 말도 씁니다. 추수관리라는 말도 써요. 추수관리. 이제 뭐 크라이티스의 어떤 5단계에서는 추수관리라는 말은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뭐 평가 내지는 또 어떤 책에 보면 뭐 추수관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관리고 영어로 하면 팔로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또 평가 뭐 이렇게 에볼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크라이티스의 5단계 꼭 머릿속에 빡빡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 정도는. 예? 저도 외우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건 꼭 머릿속에 암기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팁이 2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어프로치라고 하는 분야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 밑에 팁에 나오는 보딘이라는 분의 3단계, 슈퍼의 직업 상담 6단계, 이건 역시 1, 2차에서 정말 뭐 그냥 약방의 감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특히 1차 때는 뭐 보딘 같은 경우는 탐색과 계약 설정, 중대한 결정 단계, 변화를 위한 뭐 노력의 단계, 이렇게 타이틀만 3개 외우시면 뭐 1차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2차 때는 뭔가요? 이거 다 써봐라,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암기도 해야 되고, 도대체 변화를 위한 노력이 뭔가 이런 것들 좀 암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슈퍼의 직업 상담 6단계, 이것도 뭐 다시 따져보면 단계별로 제목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역시 이건 역시 2차 같은 데서는 잘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것도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 18페이지로 가면 에게인이라는 분의 3단계 과정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게인의 3단계를 되게 좋아해요. 학교에서나 제가 우리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강의할 때도 저는 이게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하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크라이티스의 통합적 5단계, 요것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상담 장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석사들에게 저는 그 통합 5형이나 이 에게인의 3단계를 좀 많이 활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팁에 또 보면 진로 상담의 단계 5단계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한 번인가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1차 시험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는 순서니까 외워주시고, 그 다음 팁 마지막에 있는 게 요게 뭐냐면은 이게 산업인력공단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 거하고 비슷해요? 눈치 빠르신 분. 이거 뭐하고 누가 어느 분하고 똑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크라이티스라는 분하고 한 얘기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입이 4단계가 아니고 개입을 3단계로 땡기고 훈습이라고 해서 워킹 스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습.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훈습. 이게 훈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정신역동력 상담 이론을 할 때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훈습이라는 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왜 스님들 뭐 이렇게 면벽을 하고 덕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뭐 20년, 30년 면벽을 해서 덕을 쌓고 지식을 함양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훈습이라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깊은 어떤 내막 어떤 그런 그 진리를 찾아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훈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는 결국에는 뭐냐면 개입을 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어서 해결해내는 이런 과정을 4단계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수관리 내지는 종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5단계로 얘기를 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크라이티스의 내용하고 좀 비교했을 때 크라이티스 부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2차 문제라면 크라이티스로 써야 되겠지만 1차 문제는 이거든 저거든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여러분들 좀 제가 말이 좀 빠르긴 한데 조금 느리게 보세요. 느리게 이렇게 속도를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상담사 역할, 뭐 많은 역할을 하죠. 뭐 상담자 역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의 처치, 아까 우리가 그 기즈버스가 말한 처치와 자극, 이 말처럼 어떤 발생된 문제를 처치해 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개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자란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의 역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상담자, 조언자, 뭐 협의자 다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개발자 역할입니다. 개발자. 근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담 쪽에서는 개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심리 측정 도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검사지 같은 거죠. 이런 검사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냐면 직업 상담과 관련된 직업 상담 프로그램, 상담의 어떤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직업 상담사는 심리 측정 도구나 검사지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OX.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X죠. 이건 심리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가 개발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직업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자주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NCDA, 이거 미국에 있는 기구입니다. 내셔널 커리어 디벨롭먼트 아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뭐 진로 발달 뭐 학회, 협회 이런 뜻인데요. 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참조로 한번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집단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직업 상담학 분야에서 앞부분에서 가장 또 잘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 상담이고, 현재 우리가 직업 상담사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해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또 전문성이 살아있는 분야로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을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기 전에 집단 상담에 대한 또 세부적인 공부를 따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집단 상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집단 상담의 의미, 말 그대로 그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한꺼번에 상담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집단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꼭 보셔야 됩니다.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두 번째, 자신의 완전 무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 뭐냐면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래서 저 사람도 저러하니 뭐 내 문제도 그렇게 크게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뭐 다들 이 정도 문제는 안고 살아가는구나, 다들 완벽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내용을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6번 같은 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솔직하고
직면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개인으로서는 안 되지만 집단 상담 속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써라. 뭐 또 집단 상담의 단점을 얘기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꼭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맞나 틀리나 이게 아니고, 다음은 뭐 집단 상담의 장점을 나열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가장 먼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는 뭐 가져가야 돼요? 자를 가져가야 돼. 자를 가져가서 가장 먼 게 뭔지를 재봐야 돼. 또 이렇게 말했더니 또 너무 또 자를 가져간다고 그러시는데 농담입니다. 뭐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먼 게 뭐냐, 또 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장점과 단점 같은 거 나올 때는 반드시 한 번씩 더 보고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야 실용성이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상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타인과의 어떤 교류 능력,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화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이러한 장점 다 가지고 있고요. 단점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있죠. 너무 이거 개인적인 문제를 잘 못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집단 속이니까 비밀 보장도 잘 안 되고, 그죠? 이런 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억지로 막 집단 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 두 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 어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집단이 안 맞다,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한 페이지 넘기시면 여러분들 뭐 표가 하나 나와요. 그 나오는데 사실 뭐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 집단 상담을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은 여기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그 위에 윗단에 보면은 지도 집단, T그룹이 대표가 되는 훈련 집단, 그 다음에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직업 상담은 지도 집단입니다. 가이던스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고 내담자의 의사 능력을 키워주는 이러한 집단 형태이기 때문에 가이던스형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류별로는 T그룹, 여러분 T그룹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게 트레이닝 그룹이라는 거죠. 어떤 훈련을 위한 하나의 집단. 그 다음에 또 상담 집단, 뭐 일반적인 뭐 생활 적응 상담을 위한 집단, 이런 것들 얘기하고, 치료적 집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 병원에서 어떤 기질적인 문제나 성격적 결함을 치료하는 이러한 집단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러분들 보면 뭐 참만남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이던스, 치료 집단, 자조 집단,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얼마든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저게 자조 집단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 스스로 돕는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담배를 끊자 이래가지고 무슨 금연 모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단도박해. 에? 도박. 저는 개인적으로 고스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내긴 하지 않죠. 돈 내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라면 끓이고 난 다음에 설거지 누가 하나 이런 거 한 번씩 하는데 재밌죠. 뭐 그런 경우라면, 그죠? 하나의 이게 사람은 이 오락의 동물이라 그런 어떤 짧은 순간에 딱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설거지 이런 거 딱 걸고 하면 막 피 튀기는 고스톱을 치게 되죠. 이런 이제 어떤 도박에 관한 끊는 단도박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뭐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비교도 사실 뭐 시험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 우리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상담자의 역할이 뭐냐, 뭐 개발자, 조언자, 충고자, 상담자, 뭐 협의자, 이런 게 나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집단 상담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과업이라고 하는 것, 태스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1대1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상담은 뭐가 또 하나 더 있냐면 바로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 기능. 이게 뭐냐면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무너지게 되면 상담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그 상담의 어떤 유지, 집단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지 기능에 뭐 참여, 격려자,
그러니까 집단 속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티베이트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 가면서 그 집단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개인 상담에서는 필요 없는 그러한 능력, 기능들을 집단 속에서는 상담자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단 상담의 자질과 책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 윗단에 있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그 제가 박스 안에 화살표 2개 이렇게 탁 꺾어서 제가 넣는 거 있죠. 집단 상담 진행자의 자질. 이게 기출 문제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4가지입니다. 집단 상담의 진행자는 자기 수용적 태도를 가져야 되며 내면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사소한 실수에도 낙심하지 말고 뭐 자기 실수라든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그게 라포 형성에 더 좋다는 얘기죠. 집단과 진행자 참여자와 진행자 사이에. 그래서 또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또 한계를 기꺼이 내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면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저도 뭐 고용노동부 있을 때나 나와서 하는데 저는 고용노동부 있을 때 주로 이제 캡 플러스 같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주로 이제 청년청 직업지도 내지는 청년청 취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런 집단을 많이 진행해 봤는데 하다 보면 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 많이 들어오죠. 그 친구들에게 괜히 제가 뭐 아는 척 해가지고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뭐 명색이 대학 교수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모르는 거 많죠.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또 이렇게 난 그건 나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 손 들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집단에서는 또 스무스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집단 상담의 준비 및 구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양이 많으니까 탁탁 찍을 테니까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25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아동의 경우에는 따로 하는 게 좋겠고 청소년 이후로는 남녀를 섞어 놓는 것이 좋다. 이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아동기에는 남녀를 찢어놔라. 청소년만 되면 이성끼리도 합치는 게 그러니까 남녀 섞는 것이 좋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에 보면 집단의 크기입니다. 집단의 크기는 우리가 뭐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고 어느 게 가장 적절하냐 사실 말할 수는 없지만 산업인력공단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보면 제가 딱 정리해 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6명에서 14명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에는 8명에서 10명이 정답일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어떤 때는 또 6명에서 10명이 정답일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8명에서 14명이 정답일 때도 있어요. 이건 뭐 국가시험도 헷갈립니다. 이거 뭐냐면 사실은 참 이거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5명이 적절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시험 났다면 가장 폭넓은 부분이 뭐냐면 6명에서 14명이 국가시험에서는 그렇게 다룬다. 우리는 이제 국가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려운 생각하지 맙시다. 그게 딱 맞춰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모임의 빈도. 제가 줄 거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가능한 모임의 횟수를 최대한해라. 이것도 산업인력공단이나 기출시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만 달성된다면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죠. 집단 모임 다 돈 드는 겁니다.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의 빈도를 4회차, 5회차 막 가면 좋긴 하겠지만 3회차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3회차에서 끝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모임 횟수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시간은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을 가지고 집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 버려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또 못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사람을 또 집어넣느냐. 그게 가능한 것을 개방형이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반대로 10명 하다가 2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8명 빠진 상태로 그냥 끝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후자에서 말하는 폐쇄형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지 않는 유형, 이 유형이 일반적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집단의 폐쇄성으로, 그러니까 폐쇄형 집단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과정에서 뭐 일반적인 집단 상담의 과정은 참여, 과도적 단계, 그 다음에 작업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라고 해서 4단계로 얘기합니다만은 또 기출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거기 보이는 제임스 부처가 말한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가 정말 잘 나옵니다. 탐전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탐색, 전환, 행동 단계.
도대체 이게 뭐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1차에서는 그냥 탐전행 이렇게 외우세요. 저도 이렇게만 외우거든요. 탐색, 전환, 행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 톨버트라고 하는 분이 집단 직업 상담에 있어서의 과정과 관련된 5가지 활동 유형을 써봐라. 탐색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까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1, 2차에서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부처의 내용과 밑에 나오는 톨버트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1차 때는 앞부분, 그죠? 그 탐색, 전환, 행동 또는 탐색, 상호작용, 마지막에 의사결정까지 이러한 타이틀만 외우고 계셔서도 1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따라올만 하죠?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제 마음에 걸리신 겁니다. 상담학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을 떠나서라도 아주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 그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